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원가인데요. 사교육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겠지만 이렇게 학원 무리들의 모임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그 주변의 부동산을 들썩거리게 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나라는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정말 유난히 보이는 것만큼 높은 것인지,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지표는 사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계는 2012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방과 후의 학습 활동별 주당 참여 시간의 평균을 내보았는데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유료 사교육으로 부담한 수업 참여 시간, 즉 우리가 말하는 학원이나 과외죠. 다만 여기서는 학교 방과 후 활동은 제외를 했습니다. 한국의 OECD 평균 무려 6배가 넘게 나왔는데요. 물론 OECD 회원국 중 당연히 1위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닮은 일본과 비교해도 6배가 많은 수치인데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사교육으로 인한 수업의 참여 시간의 평균은 48분 이하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만 1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즉 우리나라 고1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교육의 성과는 높은 편일까? 네, 상당히 높습니다. 2000년부터 3년마다 OECD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조사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점에서 한국 청소년 학습 능력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상위권 국가 중 하나가 핀란드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나라가 방과 후 학습 활동의 면에서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정규교육 외에 사교육이 일어나는 나라로 OECD국 중 가장 꼴찌에 있는 나라인데요. 핀란드는 평균 사교육으로 보내는 시간이 6분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은 평균 3.6시간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 교육 방식의 끝과 끝에 있는 두 나라가 최상위 교육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1 학생이 하루에 3-4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 위의 통계는 사교육만 보았을 때의 통계입니다. 전체 학습 시간, 즉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학습 시간은 물론 이보다 높습니다. 이 통계는 OECD국에서 한국이 3위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 하루 평균 6.5시간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 공부한다고 하니 정말 학교 끝나고 잠이 들 때까지 공부만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최상위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었던 핀란드는 사교육 외에 전체 학습 시간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부분도 OECD 국가 중 가장 꼴찌였습니다. 평균 1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들으면 당장 비행기 끊고 헬싱키로 날아갈 만한 소식입니다. 이 평균 1시간, 그러니까 고1 정도의 학생이 학교를 끝나면 공부, 과제를 포함하겠죠. 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이란 이야기인데 그중 80%의 비율, 즉 40분에서 50분은 부모 또는 가족과 공부하는 시간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하는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6.5시간의 전체 학습 시간에 개인 과외나 학원 참여의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7%의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엔 2016년도의 자료인데요. 한 해 동안 초, 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18조 원이 얼마쯤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해 교육부의 유아, 초, 중등 교육에 투입한 예산이 대략 54조의 규모였으니 공교육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지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핀란드는 선생님이 한 명당 맞는 학생 수가 적지 않냐? 라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옛말이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생이 무려 12.8명으로까지 줄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4.6명, 13.0명, 12.8명에 아주 근접한 수준입니다. 또한 초중등 국공립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수의 평균 급여는 56,587달러로 하나 6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죠. 이는 OECD 평균의 46,801달러보다 1만 달러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약 3위에서 5위 정도의 급여라고 하네요. 이렇게 20년 전 혹은 10년 전으로만 비교해도 공교육의 질은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교육의 지출 수준은 그 전보다 더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초중고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32.1만 원을 기록해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교육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나라는 단연 우리나라뿐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교육 체계를 가진 데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는 우리에게 대학을 의미하고 대학은 또한 취업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학력별 격차가 임금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전 세계의 대학 진학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70%에 달하고요. OECD 평균은 45% 정도입니다. 즉 절반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취업을 했을 때 학력별 임금 차이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이 통계는 2018년의 통계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의 임금을 100으로 본 상태에서 나타낸 수치입니다. 먼저 한국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통계는 78.6, 전문대학 졸업자 111.3, 대학 졸업자 138.7, 대학원 이상 졸업자 184.9로 학력별로 임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OECD 평균은 어떨까요?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학교 이하는 82.6, 전문대학은 118.6, 대학 졸업자는 142.5, 대학원 졸업자는 188.6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중학교 이하 졸업자와의 격차는 적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큰 것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특별히 사교육을 더 중시하는 당위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격차가 크다고 하면 사교육을 하는 이유가 되었을 텐데 오히려 격차는 OECD 평균이 더 크니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초중교 평균 30만 원이라고만 예산해도 12년 동안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4,3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왜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소요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어째서 사교육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인지, 왜 우리는 공교육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